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는 자신의 아들인 현역 프로야구 선수 이정우 선수와 절대 야구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불안함에서 오는 조언이나 충고는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네, 두렵고 막막한 이 세상이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무한한 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이십니다. 언제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전용기 의원님의 부모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패기, 또 차세대 기대주 전용기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불교TV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은 생각이 다시금 나게 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이 헌정사상 5번째 최연소 국회의원이신데요. 학창 시절에는 볼링 선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볼링 선수에서 국회의원까지 상당히 간격이 큰데 또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그냥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저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회사를 다니셨고요. 그다음 어머님은 주부 생활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께서는 공장 다니면서 저하고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네. 우리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사실 밤낮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혼자 벌이로만은 안 되니까 집에서 네. 부업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부업을 진짜 그것도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네. 거기에서 저는 자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중 장남으로 네. 태어나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씩씩하고 또 싹싹하고 사회성이 좀 좋으셨나 봐요.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그런 어린이였는데 부모님께서 좀 내내 좀 미안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도 이제 저는 사실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의견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의견 제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용기야 네가 정교 회장에 한번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정교 회장에 나가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정교회장을 하면 부모님도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으로 맞아요. 개입을 하셔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 가면 돈 쓸 돈도 많고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사실 만리를 하셨죠. 네. 그때 사실 저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용기 정말요? 정교회장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게끔 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에 와서 총학생회장을 하다 보니 네. 그때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면서 미안하다. 네가 그때 못 이룬 꿈을 대학에 와서라도 이루는구나. 내가 하나 후회가 된다면 그때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시켜볼 걸 그랬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던 아이였나 봐요. 그때 이제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 잘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말 안 듣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바로 접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충분히. 그렇다면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접었었습니다. 네. 속상하거나 야속하거나 이런 마음은 어렸을 때니까요. 아니요, 속상하거나 않으셨어요? 야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부모님도 학교에 와서 학교 운영위에서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아버지도 예. 굉장히 또 열심히 사셨고 밤낮 없이 사셨고 어머니도 조금이라도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업까지 새벽에도 움직이셔야 됐기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막 야속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괜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철이 좀 빨리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잘 이해하고 또 현실적인 것도 잘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볼링 선수 출신이고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뭐 운동 뭐 다양하게 잘 하셨나 봐요. 아니요, 운동을 막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 진짜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클럽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볼링을 몇 번 쳐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네. 볼링을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주말에 제 손을 잡고 볼링장에 같이 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볼링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하길래 나도 그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야, 사실 근데 처음에는 말리셨어요. 공부나 하지 무슨 소리를 하냐. 또 공부 공부를 열심히 좀 해라.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일 위험한 중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한 3일 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셨군요. 볼링을 해보고 싶다.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3일 뗐었는데 그때 부모님 마음은 아마 그래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십몇 년을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좀 당황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예.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라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다가 흥미를 잃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된 거였죠. 네, 운동선수 뒷바라지 한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듭니다. 어머님께서 또 마음고생 뭐 이래저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하필 또 사춘기 때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숨과도 같은 메달이었기 때문에 시합 때만 되면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 사춘기에 플러스 예민함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그렇죠, 엄마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시합을 제가 나갔는데 부모님들이 시합에 이렇게 자주 따라오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응원도 예. 해주고 이렇게 용기도 챙겨주시려. 좀 북돋워 주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도 잘 안 풀리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 때문에 용기가 예민해졌나 싶으셔가지고 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되겠다 싶어서 볼링장을 나와서 옥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되게 철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짜증 나더라도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괜히 안 풀린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엄마한테 짜증과 투정을 부렸던 거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괜히 미안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잘 됐으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엄마가 이제 옥상에 따로 나가셔서 외부로 가셔서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나중에 들으셨어요? 대학 때 가서 니 키우기 진짜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때 네가 시합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나 때문에 더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옥상에 가서 뒤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참 그래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하면 이렇게 뭉클합니다. 네. 자식을 사랑 그런 사랑 그리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진 않을까 한 발짝 더 물러나 주셨던 그런 어머니셨네요. 자, 위원님 보시면 이렇게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우수한 성적 내기 위해서는 이제 체력 관리 네. 또 그리고 또 몸보신들 많이 하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또 유독 그 몸을 챙겨주기 위한 시그니처 보양식 같은 게 네.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그 어머니께서 거의 몇 달을 이렇게 사골국을 끓여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제발 이것 좀 그만 먹자라고 하실 정도로 사골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몸을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골국을 매일 끓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 끓이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불로 아주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 거잖아요. 밤잠을 설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골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주셨죠. 네. 이렇게 좀 질려서 투정 같은 거는 안 부리셨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좋으셨어요. 네, 거기에 사실 김하고 김치면은 그거는 삼시세끼 먹어도 안 질리는 수준이었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투정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해서 얼려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얼려서 이거 집에 가서 데워서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아직도 해주시거든요. 야, 네. 그래요. 기억에 남는 인생 경기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인생의 경기가 또 인생 중요 포인트, 터닝 네. 포인트도 되기도 할 텐데 어떤 일화 떠오르신 게 있을까요? 그 인생의 모토가 생긴 시합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체전이었는데요. 전국체전이요. 예, 그때 제가 개인전 성적이 4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게임에 점수를 치고 있을 때 사실 제가 경남도 대표였는데 네. 경남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첫 메달이 볼링에서 나온다. 기대. 라고 하면서 제 뒤에 이렇게 많이 서 계셨어요. 그래요. 그때 그 시합을 겪고라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모토가 생겼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경기에 임했었던 거죠. 마지막에 10프레임에는 스트라이크 3번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2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니까 이미 그 뒤에 계시던 분들은 와, 메달 딴 것처럼 땄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막 환호를 했겠어요. 환호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제가 마지막에는 실수만 안 해야지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드핀에 있는 볼링은 10개의 핀이 있는데 헤드핀만 맞추자는 생각으로 제가 했던 루틴과는 다르게 되게 그냥 안일하게 투구를 했습니다. 예. 그게 6핀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3등과의 점수가 3핀 차가 어머, 아까 되면서 제가 4등을 했습니다. 네. 이미 다 따놓은 메달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축하하고 있었고 그 점수로 치면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6핀을 치자마자 뒤에서는 이게 뭐야? 하고 다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경기장에 침묵의 도가니가 됐고 갑자기 저희 코치진들은 점수 계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빠지죠. 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 결국에는 제가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6핀을 기록하게 되면서 3핀 차이로 3점 차이로 4등을 기록하게 아까워라. 됐고 한 3일 잠 못 잤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참 그 신기하죠. 네. 그 순간 자체가 지금도 머릿속에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맞습니다. 예. 네. 심한 트라우마였던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가슴속 깊이 새기게 돼서 네.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생활체육학과로 진학을 하시고요. 마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시절을 다 이제 마산에서 보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고향 떠나서 네.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 생활
네,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땠나요?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서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학생회도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해서 교직이수에도 도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학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아니 체육 선생님을 하셨어도 굉장히 인기 많고 학생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네. 선생님을 하려고 여러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에 더 매진하게 됐었고요. 뭐 그때는 그냥 오로지 학생들의 권익 신장과 권익 대변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치인으로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2학년 2학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학생 활동을 하셨고 네. 이후에 단과대 회장을 거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총학생회장까지 네. 맡게 되십니다. 특히 학교 발전 또 학우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 아직까지 학교를 가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2016년도에 그 정부에서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공계가 더욱 취업률도 올라가고 좀 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프라임 사업을 이제 대학에다가 제안을 하는데요. 전국 대학 중에 9개 대학을 선정해서 3년간 45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9개 대학 네. 450억. 그러니까 와. 9개 대학은 450억이고 그다음에 또 몇 개 대학은 이렇게 좀 작은 금액을 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였는데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전공의 선택의 기회는 넓어야 되는데 네네. 정부가 취업률만 생각을 해서 너무나도 찍어 누르고 그리고 돈의 논리에 의해서 네. 이 전공 선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시도로 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예민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와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논란들을 생각을 했는지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만약에 프라임 사업에 도전을 할 거면 학생과의 합의를 해오고 있어야 되고. 교직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공이라고 하면은 공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구성원들 간의 합의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학교가 이런 사업에 도전을 할 거면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되죠. 학생이 결국은 학교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모든 것을 오픈해 줄 수 없다. 같이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학생들하고 논의할 수 없는 정도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줘라. 그리고 학생들을 믿어라. 공모 사업이라서 이 비밀 유지가 안 될까 봐 이 얘기를 못 해줄 정도면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무조건 합의를 해줘라. 라고 네. 강력하게 아주 자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학생들한테 다 설명해주고 우리 학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 믿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였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엔 저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큰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우리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학생들한테 전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투표로 물어봤는데 네. 그때 78.7%로 학생들이 동의를 해줘서 여기에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만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발전에도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게끔 됐고 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론의 장을 열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축소판 하나의 큰 경험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인정받은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럴 사례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그쵸. 국민들과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소판이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러게요. 거고 예.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네, 동의합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대학생 전용기 학생은 이후에 정치인 전용기의 길로 들어섭니다.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학생의 활동이 결국에는 정치의 연장선이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오로지 학생들의 권익 신장이었던 것이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많은 선배들이 혹시 여기에서 한번 활동을 해볼래? 그래요. 라고 예. 손을 내밀어 줬고 그게 제 사실 정치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네. 정치를 하겠다. 자, 이랬을 때 부모님 또 반응이 어떠셨을지 처음부터 이렇게 반색하면서 그래 화이팅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모든 부모님 마음들이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예. 처음 했던 얘기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고 취업이나 해라. 예. 아유, 충분히 공감합니다. 볼링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반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빨리 취업해서 그래요. 우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 아니셨을까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던 거였죠. 예. 걱정을 안 끼쳐드릴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대학원 생활도 병행하면서 사실 낮에는 이 국회에서 선배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랑 같이 가게를 열어서 그러셨어요. 투잡이네요. 예. 투잡, 쓰리잡을 했던 거죠. 예. 밤에는 서빙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걱정하시죠. 많으셨죠. 뭘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바쁜데 그러던 네. 아들이 느닷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 하니 예.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자, 네, 의원님 그렇게 늘 반대를 외치신 아버지이신데 내 인생의 모토 혹은 멘토 예, 아버지를 꼽으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20살 때 일간의 뭐 면접들을 보러 가면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 있냐라고 하면 늘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사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20살에 실습을 나왔다가 손가락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잃으셔서 그때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른손을요. 네, 오른손을 잃으셔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다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결국에는 재기에 성공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저를 키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필사적으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바르게 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 정신을 저는 제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고 인생의 모토가 되는 분을 저희 아버지로 꽂았던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님께서 정치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늘곧 얘기해 줬던 게 남을 속이는 짓은 하지 마라 라고 해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한테 뭔가
해를 가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결국 그게 돌아오는 거고 그럼요.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이야기이셨는데 네. 정신이 된 아들에게도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언제나 정직함을 강조하시고 의원님의 인생 모토 또 큰 나무이자 그늘이 되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위한 그 기도, 나 몰래 흘리는 눈물과 함께 기도,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하고 또 올곧은 전용기 의원님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아버지 또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준비하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편지를 좀 자주 쓰시는 편이셨는지? 아니요,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쓰라라고 한 이후에 네.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편지에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활력소 정치를 꿈꿉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부모님께 띄우는 부모님 전상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저 용기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상도 남자인지라 그동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더 늦지 않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되뇌었었다라고 별명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말로 다 하질 못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그게 뭔 벼슬이라고 예민하게 굴고 속도 썩인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께서는 뒤에 숨어서라도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이 잘 헤쳐나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걱정에 밤잠 설치시고 저와 용훈이가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정성에 저나 동생이나 건장한 청년이 되어 효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는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도 효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의원님 편지 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예쁘셨네요. 네, 편지 읽어주시는 동안 이제 어렸을 적 이제 가족 사진들 뭐 다양한 이제 네. 커가는 그런 과정들의 사진도 함께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 옛 추억을 좀 되쳐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이런저런 예전 이야기 또 해보시고 떠올리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그래도 저는 자주 부모님께 전화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네. 이렇게 감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려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뭐 10배, 100배는 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아마 두 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무척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좀 표현이 부모님들도 좀 인색한 편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음 속에는 굉장히 저희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네. 결국 말은 하지 않으시는. 근데 그 속마음은 항상 저희한테 들키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많은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상도 남자고 동생도 그렇다 보니 참 무뚝뚝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풀고 어머니 아버지께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표현들 네. 보다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자, 학생 운동을 하던 총학생 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던 전용기와 국회의원 전용기, 분명 그 사이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차이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고 정치인은 온당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처럼 또 청년들 가운데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 꿈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절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말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꿈 잃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잡고 함께 그 결기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저 정치, 나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정치야 하지만 알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니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하시면서 힘드신지. 보통의 목표는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그다음에 언젠가 노력하면은 무조건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년 정치인들은 그 길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항상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잃지 말고 같이 손잡고 뚜벅뚜벅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용키라는 슬로건이 무척 와닿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또 맡고 계신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 무척 힘듭니다. 그렇죠? 각종 취업난, 몇포 세대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뭔가에 대한 분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속된 말로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더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청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사회라는 것을 더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같이 그 사회를 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취업난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게 사실 많은 청년들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삶은 당군이
이래 최대 스펙을 가졌지만 가장 살기 어려운 사회가 네. 되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정치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정책 제안 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전용기 의원님의 그 대표 법안들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공약이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방지법이라고 해서 군인재보상법을 대표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네. 뭐였냐면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다쳤으면 당연히 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바꾸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군인재보상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네.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로 발의했던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자영업자 출신이니까 네. 그때의 실생활에서 나왔던 어려움들을 입법으로 풀어낸 그런 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그 법안은 보통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네네. 재계약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것을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늘리는 법안이었는데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예. 그게 전향적으로 법무부에서 하자가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실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정치로서 풀어낸 첫 번째 사례였고 첫 번째 발의한 법안이라서 저는 그 법안이 가장 떠오릅니다. 네. 자, 가족사진 이제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평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스스로의 그 의정 활동 좀 돌아봤을 때 나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75점 75점. 네,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성에 안 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뤄낸 것도 실제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7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실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의정활동 중에 많이 풀어내려고 했고 그 사람들을 많이 대변하는 활동들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청년연장도 맡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좀 자신할 수 있어서 한 75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동탄에서 지역 사무소를 또 계속하셨는데요. 젊은 패기로 동탄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 보겠다 하셨어요. 예, 어떤 포부로 또 그 동탄이 신도시가 들어온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동탄 지역이 발전하는 것에 한번 제대로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탄에서 사무소지를 이제 개소를 한 겁니다. 네, 출사표를 던지셨고요. 자, 지난 9월 20일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 또 오늘 함께하신 소감 말씀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기 감사 기간 중에는 정말 풀어내지 못하는 노동 문제를 발굴해서 네. 해결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문제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당 부분도 젊은 시각으로 잘 풀어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불교 TV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제 기억을 되돌아보는 멋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쁘신데 저희 가족사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뭔가 든든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또 승승장구하시길 저희 가족사진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험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어떠한 시간도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일이지요. 그래서 두렵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모쪼록 진정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